기호 개념과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움베르토 에코 에코책 지난번 우리 강의도 들었고 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서 다음 주도 하면서 에코의 기호 한번 좀 이렇게 쑥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우울과 몽상 안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조금 쉽고 좀 더 전달력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사유도 해보고 내 안에 있는 기호, 나는 세상과 어떤 기호로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많은 어떤 언어와 단어가 있는지, 그리고 좀 다면적으로 내 역사, 내 사회 역사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보시면 에코가 인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징적 인간이 아니라 상징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곽예서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데 얼굴에 이쁜 판박이를 하고 왔어요. 아주 이쁘게. 저것만 봐도 할로윈인가? 라고 이 모양만 봤는데 할로윈이 왔네? 그런 어떤 문화가 왔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는데 여기 볼에 있는 판박이 하나만 봐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대상에게 어떤 기호의 세상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서 알았나요? 감정을 느껴서 알았나요? 우리는 상징적인 상징으로 이제 대화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서 막 고양되고 있어. 그러면은 그 고양된 모양이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기쁜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 너의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 사회의 메시지, 문화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삶터, 제도, 사회관계, 의상 또한도 저희가 이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만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데, 목요일에 강의자로 있었을 때는 좀 더 강의자로서 어떤 예의와 태도를 갖추기 위해 의상을 한 번 더 신경 쓰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호인 거야. 그러니까 눈 감아서 눈 뜰 때까지 모든 게 다 기호의 메시지 연쇄작용으로 막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동물이다. 이런 상징의 형태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그 상징 안의 체험으로 인해서 전달 가능하게 된다. 경험한 게 너무 과하고 나를 압도했다면 아직 상징으로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메시지도 또 저 메시지도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호의 역사를 찾아가면서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에코는 그것을 이제 기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호하면 퍼스의 기호화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 책도 배우기도 하고, 퍼스는 우리는 대상과 기호와 해석소라는 이 삼원 관계가 계속 연쇄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의미작용을 해 나아간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사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조에서는 저승사자가 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승사자요, 여사자, 사자 보이스, 막 이런 그 아이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소다팜 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런 게 떠오른대요. 근데 저는 아주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그냥 사자가 떠올라요. 동물원에 있고 케냐에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는 사자가 떠오릅니다. 이 기호를 통해서 뭔가 뭐랄까요? 커넥션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뭔가 사자 하면 밀림의 왕, 뭐 아버지,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지의 마법사에 있는 사자가 떠오르는 거죠. 제 해석인 거죠. 겁쟁이 이렇게 떠요. 겁쟁이 하면은 겁쟁이가 대상이 되고 기호가 돼서 심장을 되찾아야 돼. 그 심장, 용기. 뭔가 사자하면 항상 우리는 용기가 있는 존재지만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겁쟁이라고 하는 저 해석소가 저의 안에 기호로 작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무한히 의미작용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한한 기호작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할 단어가 많이 없다 하면은 대상 기호 해석소, 이 사무원 체계의 활동이 조금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에코는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막 찾아냈어요. 옐름슐레어가 말하는, 소실가 말하는, 프레게, 모리스 등등등등이 말하는 대상기호 해석소라는 것을 쫙 다 섭렵해서 쫙 개념으로 쫙 이게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의 사유에서 장미의 이름, 장미 하나를 가지고 무한하게 풍성하게 사유하듯이 우리는 그냥 장미하면 끼케야 어린 왕자의 그 장미 정도만 해도 많이 해석도가 큰 건데, 에코는 막 이렇게 막 돼요.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이 책 4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호의 역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역사학자들, 기호학자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각자의 대상 기호 해석수라는 것을 각자의 그 개념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그렇다. 이만큼 기호가 인간에게 참 마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울과 몽상에서 일주일에 3번 있는 일요일. 자, 일요일이 일주일에 3번 있으면, 우리 조에서 일주일에 3번 있는 일요일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바로 좋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좋겠네요. 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방금 말한 기호의 기호 작용을 어떻게 해 나아갔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있는 일요일의 내용을 살짝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보비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보비가 있고, 그 옆에 럼거전이라 하는 큰 할아버지가 계셔요. 보비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럼거전 할아버지 밑에서 많이 구타도 당하고, 뭐 좀 힘들게 좀 자랐나 봐요.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아버지는 인정머리였고, 그리고 우둔해. 아주 무식하고 바보 같아. 완고하고 까다로워. 무기력하고 아주 곰팡내 나는 늙은 야만인이야. 라고 이제 럼거전이라는 할아버지의 기호에 본인의 해석소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딱 봐도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꿈에서 저 받고 싶어요. 막 때리고 싶고 상상 속에서 할아버지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이렇게 막 상상을 했지만 그건 그저 상상일 뿐이었다. 현실에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이 이제 어려웠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 정말 어려운 부탁, 어려운 청탁을 하나 해야 되는 보비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까칠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깐깐한 그런 할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문을 부드럽게 닫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친절하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큰할아버지 항상 친절하시고 온화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런 할아버지께 아주 사소한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그런 사소한 점에 전적인 양해를 주세요. 아주 작은 거를 위대한 할아버지를 되게 계속 추켜 세우고 있는 우리 보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허허허 착한 녀석 계속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께 이제 쓱 갑니다. 저 존경하는 큰 할아버지 이제 진심이에요. 이 망할 놈의 늙은 악당. 제가 케이트와 결합하는데요. 심각하게 반대 의사는 없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케이트는 사촌이에요. 같은 친인척인데. 그치, 이제, 허허허, 이 나쁜 놈. 그럼, 그 전에 약발이 아직 있는 거예요. 막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거에 약발에, 그럼 나는 반대할 마음이 없다. 라고 해서, 오늘이야말로 결혼 날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용기를 내봅니다, 보비가.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큰할아버지 저희가 언제가 적당할까요? 결혼 날짜 말이죠. 네, 제발 잡아주세요 했더니 아니나 달라 결혼이라고 이런 불황당 같은 이런 그게 무슨 말이냐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비가 좀 더 갈까요 말까요? 여기선 한번 좀 더 나아가 봅니다. 왜냐면 할아버지가 약간 악당 같은 모습도 있지만 되게 착하세요. 약간 친데레 같은 스타일인 것을 보비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에 대한 기호 해석입니다. 그래서 좋으시다면 이제 남자들이 눈빛으로 이제 내가 오늘 받는다. 내가 오늘 결혼날짜 오늘 받고 만다. 해가지고 좋으시다면 큰할아버지 정확하게 나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면서 할아버지가 격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진정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 알았어. 얘기해줄게. 한 번 내가 은혜 베풀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내 동의를 얻고 큰 지참금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의 지참금과 케이트 여자친구에게 줘야 되는 유산까지 같이 합치니까 엄청 큰 지참금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언제가 좋을까? 오늘이 일요일이다. 그치? 그러면 너는 아주 정확히 잘 듣거라. 진짜 나를 주는 거예요. 너는 말이지. 한 주에 일요일이 3번 겹칠 때 결혼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3번이 어떻게 일주일 안에 일요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지. 아주 나쁜 이제 우리 보비가 그렇지 노인네 또 지랄이 나셨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 3번의 일요일이 한 주에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날이 올단 말이지. 그때가 케이트의 지참금을 받게 되는 그날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안 돼. 이 어린 망나니 녀석아 이러면서 골리면서 아주 즉흥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 꺼지거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난제 봉착하게 됐어요. 결혼도 이제 결혼 준비하면 이제 산전수전이 있는데 처음 문고부터 할아버지의 그 결혼 날짜가 아직 생각이 되지 않았던 이 어려운 일에 보비는 어떻게 이 일을, 이 기호, 이 코드화된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의 길로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무너집니다. 자, 퍼스로 다시 돌아가자면 퍼스는 이런 기호라는 거 누군가한테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기호에 더 기호의 기호를 상승시키고 또 외부의 어떤 원리와 그런 기호에 발전된 기호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 그러니까 기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된 상징으로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운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나는 해석소라고 부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호의 사용들은 포괄적인 해석소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분석 상황 속에 오죠. 엉키고 막 꼬여있고 참 어려운 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그걸 엉킬 수밖에 없게 한 기호, 그 기호를 분석가 선생님의 질문과 또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실타래로 만들 수 있는 그 기호로 우리는 해석소가 그렇게 의미작용하면서 우리의 정신성, 육체적인 동물성에서 상징의 동물인 정신을 가진 정신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기호의 사용 해석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할아버지의 저 기호, 암으로 된 것이 어떻게 운동이 되어서 해석소로서 해결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질문이 기호를 전달하는 해석의 길은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추론이 시작되는 지각이 필요하고 유사성의 원리를 발견하는 도상이 필요하고 기호의 무한한 탈주의 지적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저 기호가, 암호가, 증상이, 현상이, 사건이 해석의 길, 해소의 길, 통합의 길 이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건 거죠. 자, 보시면 에코가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호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그걸 붙잡고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살고 있다가 증상이 출현하고 사건이 출현하고 아까 이제 럼거전 할아버지 같은 그런 암호화된 기호가 딱 출현했을 때 그때만이 내가 멈추어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타래의 끄트머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우리는 달릴 방법이 없다. 자, 코드가 있죠. 일주일에 3번 있는 일요일이라는 저 코드, 이걸 분석하고 추론하기 위해서 나는 가설 작업을 실행해야 돼. 그 가설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암으로 적은 메시지를 해독하면서 나아가. 이 가설 작업을 찾으려면은 눈 감고 눈 떴을 때 모든 게 다 기호인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부터 집어야 되겠어라는 직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증상이 출현됐지만 되나 가나 뭐 아무거나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적중될 수 있는 것은 이거다라는 어떤 감이 있잖아요. 이게 계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 안에 이렇게 사유하는 습성과 기호를 해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류로 직관을 이제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철학을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철학적 직관을 더 활성화돼서 타고 들어갈 거고 정신분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 언어와 무의식적 자료는 무엇이지라고 이제 타고 들어갈 거고 예술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직관이 좀 더 예술에 있어서의 가설적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 가설 과정을 반복하고 확신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저 코드, 기호, 요것을 해석소로 이제 펼쳐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추론인 거잖아요. 우리가 추리하고 추론하는 거. 그냥 이제 설익은 지식으로 추론한다는 건 약간 좀 더 어려웠고 추론한다는 것은 명확한 논리적 직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제 붙잡고 추론을 해야 돼요. 컨텐츠, 향수. 요 딱 기호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뭘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컨텐츠라고 하는 거랑 향수가 딱 있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향수일까? 기호 그 자체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요. 이 난감하고 공황스러워 난제투성이니 공황적인 이 사건의 이 기호, 이거를 언어학자들은 어원 분석부터 하겠죠. 자, 그러면 컨텐츠의 어원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라고 추적을 하게 되는 첫 직관적 실마리를 갖고 갑니다. 영어로 보면 함유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프랑스어로는 만족함이라는 뜻이 있대요. 거기에 3FLOZ, the knows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종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삼액상 온수라고 해서 분량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 내용을 뜻하는 것과 우리에 대해 만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 컨텐츠 디올. 지금 향수랑 빗대었을 때는 누가 봐도 분량에 대한 내용물이 적합하잖아요. 그렇게 기호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장 익숙하고 내가 기호 해독을 했었던 그 직관을 통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함유량이 더 이 기호를 해석하는데 용이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tent 3FLOZ가 이 향수에 그 좀 분량이 부족하네요라고 하는 기호의 메시지를 듣기엔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추론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추론은 지각과 참 많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호학은 기호의 기능을 지배하는 귀학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자꾸 추론하고 내가 지각한 것으로부터 그게 파생돼서 어떤 해석을 하는지, 기호의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코드가 재구성되는지를 보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기호학에서 말하는 추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에 3번은 일요일에서 추론 지각을 가지고 요 문제, 난제잖아요. 한 주에 일요일에 3번 겹칠 때 결혼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운데가 우리 이제 보비의 상태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저 뜯고 난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케이트랑 결혼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떤 추론과 지각을 가지고 이제 좀 자료를 모을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럼거전 할아버지의 관찰 일지를 쓰기 시작해요. 관찰 일지 쓴다기보단 럼거전 할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막 모으게 되는데 이제 일지를 좀 봐보면은 자, 할아버지는 세상에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변덕쟁이야. 이 특징을 하나 잡고 있어요. 모든 부탁엔 일단 노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싫어. 근데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구두쇠 같다라는 말도 좀 듣고 그런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냥 즉각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다. 진심이 아니라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이제 연구 결과였죠. 그다음에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으로 이제 다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인문과학을 굉장히 혐오해요. 시, 예술, 무용한 것들에 대해서 혐오하는데 가시적이고 확신적이고 보이는 거 이런 자연과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연구의 가설이지만 자연과학에 입각한 가설이라면 뭐든지 맹신적으로 믿는 약간 좀 사이비 같은 그런 과학자들 같은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사이비 물리학 교수 WAD 박사로 착각할 만큼 자연과학에 미친 듯이 몰입되어 있는 특징들을 자기의 지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저 코드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이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계속 이거를 종합하려고 계속 굴리고 있는 거죠. 기호의 작용을 계속 하고 있었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즉각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야 일주일에 3번이는 일요일에 니네 결혼하게 해줄게. 이게 툭 나왔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나왔던 거를 발견하게 되고 특히나 지금 인문과학을 혐오하고 자연과학에 집중돼 있다. 요게 이 문제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추론할 수 있는 가설의 끈앞풀인 거죠. 요걸 가지고 우리 보비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두 번째. 우리가 기호를 해석의 길로 이제 펼쳐질 수 있게 하려면 유사성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것을 도상기호라고 하는데, 도상기호는 유사성이라 불리는 외형을 생성하도록 하는 이제 기호래요. 그래서 도상기호는 인과관계,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오성적이어야 되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공식화가 돼야 되는 그 원초적인 관계성과 질서를 지어지게 하는 어떤 유사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자, 여기 자동차가 있고, 구두가 있고, 장미가 있어요. 요게 유사성이 뭘까요? 우리 송재민 선생님 요거 보면은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런 도상기호를 이렇게 천재적으로 발견하다니! 역시 방금까지 따끈따끈 공부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팽팽 도나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빨간색을? 네, 빨간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이런 도상기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예서 선생님 혹시 여기 눈사람 아이스크림 얼음이 있어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차갑다! 이건 말도 안 돼. 부클로 몇 년 한 거야 도대체. 이걸 발견한 거. 야, 이게 원래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개발이 안 되면 절대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장난 아니. 네, 이렇게 도상교는 유사성을 갖게 하는데 있다. 우리 조 아우 잘했네. 어떻게 하다가 그 우리 조만 물어보는 유사성이 있네요. 이거 어떤 도상기호지? 네, 기호의 근원이 되는 규약을 발견하는 게 도상기호라는 거예요. 절대 안 까먹겠죠. 빨간색 춥다 이런 거. 이런 원리를 찾아내야 기호적으로 너와 내가 소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여기 갑자기 블루 장미가 있으면 뭐지? 기호가 전달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 했을 때 다 같이 동의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기호의 어떤 하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태의 개념, 뭔가 형태가 되어 있는 도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대수학의 공식도 하나의 도상 기호처럼 원리에 이제 입각해져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주어, 뭐 동사, 뭐 형용사, 보어, 뭐 이런 순서가 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도 안 되게 가방에, 아이고 깜짝,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방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알아들으신다면 제가 이 도상적 기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요. 모든 M은 P다. 몇몇 S는 M이다. 따라서 몇몇 S는 P다. 글로 쫙쫙 돼 있으면 이게 뭐지? 아직 좀 낯설어. 근데 도상 기호로 만들 수가 있다면 큰 P 안에는 작은 M, 작은 M 안에는 작은 S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걸 이제 글로 좀 찾아보자면 인간은 자기 운명을 책임진다. 맞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맞지? 소크라테스는 자기 운명을 책임진다. 이 안에 저 MPS라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작은 집단은 큰 자기 운명을 결정지어. 인간의 작은 집단인 소크라테스는 인간인 거죠. 작은 집단 소크라테스는 큰 자기 운명을 책임져. 이게 PMS 그 졸가리에 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의미가 전달되고 기호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무수히 우리는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퍼스는 도상을 이런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쓰여져. 그것이 기호가 가리키는 시각적 이미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 서로 결합하고 복합적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것이 기호의 어떤 운동이다, 생성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추론이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도상과 기호, 도상기호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못한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일주일에 3번 있는 일요일에서 우리가 뭔가의 유사성과 뭔가 그 원리적이고 이 개념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 보비가 어떻게 찾았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미서톤과 프라트라고 해서 그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해군인데 어느 날 한날 1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런던에. 그래가지고 럼거전 할아버지랑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꼭 1년간 외국에 있었습니다. 오늘로부터 꼭 1년이 있죠. 어디 봅시다.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우리 친구 스미스톤 선장도 이제 정확히 1년 동안 외유했다. 꼭 1년 됐군요. 1년이 지금 몇 번 나온지 모르겠어요. 2년이. 그래서 이 보비가 1년이라는 거에 이제 자기 느낌적인 느낌으로 포착을 하게 돼요. 저 1년과 과연 지금 풀어야 될 암호의 숙제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보비는 계속 주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케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플라트 선장은 케이프군을 돌아왔고요. 반대로는요. 그래 케이프군을 돌아왔고요. 스미서턴 선장은 희망봉을 돌아왔습니다. 각자 동쪽과 서쪽으로 동일한 시간에 출발을 했다가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1년 안에 도착을 했던 거죠. 이 특징을 케이트가 그냥 우연발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한쪽은 동쪽 한쪽은 서쪽으로 갔지 둘 다 세상을 거의 한 바퀴 돈 거야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었죠. 근데 우리 보비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의 집중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나자 모여서 차도 한잔 하면서 카드도 놀이도 하면서 항해에 대한 얘기도 듣고 카드 놀이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미스톤이 잠깐만 내일 보니까 일요일이야. 내일이 일요일이어가지고 나는 모일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비는 오늘이 일요일이잖아. 오늘이 일요일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프라트 같은 경우는 자네 미쳤나? 내일이 아니 어제가 일요일인데 지난 일요일 갔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유사성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두 해군과 일요일이 다른 두 해군 여기에서 어떠한 유사점을 발견해내어서 내 숙제를 좀 풀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사성을 이제 종합하고 모으다 보니까 자연과학 일지를 좀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건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해군, 일요일에 다른 해군을 통해서 원칙과 원리적으로 도상 기호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일단 지구는 공전을 하고 스스로 자전을 하지, 그리고 중앙의 축을 중심으로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 똑같이 돌아서 똑같은 날 올 수 있구나라고 원리적인 도상 기호를 발견해냅니다. 자, 지구 둘레는 24,000마일이야. 이거를 1000마일 속도로 돌면 24시간을 돌 수 있어. 그렇다면 이게 딱딱딱 떨어져서 1년 안에 똑같이 도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약간 타당성 있고 논리적인 가설을 계속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차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여기서의 1시간, 저기서의 1시간, 여기서는 지금 1시인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몇 시간. 그치, 지구라는 걸 통해서 위치는 다르지만 공간이 다르지만 시간이 다르다. 시간과 공간과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기호가 있는 거죠. 요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자연과학적 관찰 일지를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런거전 할아버지는 지금 자연과학에 푹 빠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로 이렇게 들이대면 기호의 해석이 좀 더 용이할 수 있고 우리가 원리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각되는 거, 그리고 내 기호의 이해도, 그리고 원리에 대한 도상 기호의 어떤 쌓임을 통해서 이것이 해석수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무한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나아가게 해주는데, 그래서 기호는 기호로, 그리고 매개체는 매개체로 건너뛰는 무한 탈주라는 게 기호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지만 이미 있었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모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유하고 있는 이 기호의 습성, 습관을 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보비가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꽉 막혔어 로만 기호가 있었더라면 고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야반도주를 하든지 다른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호가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기호와 기호가 계속 충당되고 이제 플러스 되다 보니까 습관을 소멸하고 기호가 새로 생성된다. 그것이 삶과 행위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진짜 최종의 논리적 해석소를 살아있는 정의를 이제 습관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져왔어요. 지금 자기가 자연과학에서 가지고 온 원리 도상 기호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호와 새로 알게 된 기호와 발견하는 기호를 계속 종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둘레 2400마일 1000마일 속도로 24시간 안에 돌아. 자,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1시간 뒤면 저 국기는 1시간 전이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2시간 뒤면 2시간 전 국기의 어떤 상태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동쪽으로 갔었던 그 선장과 서쪽으로 갔었던 선장이 있었잖아요. 같은 중심을 통해서. 오늘 해가 떴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는 동에서 서로 지죠. 그래서 동에 있었던, 이제 동으로 향했던 그 선장은 오늘의 태양은 어제 봤던 그 태양이었던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가니까. 그리고 서는 앞으로 올, 내일의 해였던 거죠. 딱 하루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일요일이라면, 동으로 돌았던 사람은 어제 일요일이었던 거고, 서로 돌았던 사람은 내일 일요일이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채셨지만, 이 세 명이 모이면 한 주에 3번 있는 일요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3번 있는 일요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가능했었던 일요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기본 기호 체계로 생각만 했었으니까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 보비가 사유하고 원리에서 다 도출한 걸 가지고 새로운 해석소를 만들고 있죠. 기호는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의미작용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보비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더라면 이건 그냥 추상과 망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본인이 입각한 과학, 그리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판단과 기호의 어떤 자료를 모아서 이게 성립되고 우리 런거전 할아버지께 가서 이만저만해서 자연과학에서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한 주에 3번 있는 일요일이 완성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할아버지가. 합격한 거죠, 이제. 오호호. 케이트 보비, 너의 말대로 그것이 있었구나. 나의 심판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약속 지키는 사람 맞죠? 보비가 판단한 대로 약속 지키고 네가 좋을 때 케이트와 결혼해도 좋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지참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끝났어. 에이, 일요일이 3번 연속이라니 아차차차 이러면서 더블디 박사 의견을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자기는 또 자연과학 속으로 막 도망가려고 해요. 어쨌든 할아버지도 마음이 있었죠. 사랑하는데 조카이고 사촌과 같이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를 이제 보비가 포기하지 않고 기호를 해석해 와서 우리가 축복받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해석, 상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곧 사고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나 다름 아닌 기호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코는 무한히 그냥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가면 기차, 기름은 기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 해석서로 새로운 해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문화적인 이해, 내가 속해져 있는 체계 안에서의 나를 이해하면서 기존에 답습하고 있는 기호를 해석해서 새로운 기호로 나가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산발되는 해석소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건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인간을 말하는 것은 기호의 규칙들에 있다. 그 규칙을 아는 것, 사회를 아는 게 진정 인간이 진짜 말하고 있는 해석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내담자분들 막 오면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를 둘러싼 세계, 사회, 우리가 가계도를 배우고 철학, 정신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과학과 예술과 다양한 분야를 하는 것은 그냥 문어발식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히 많은 기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짜 인간을 말하려면 기호들이 규칙을 알아야 되고 사회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과사전적 모델로서의 사유하는 방법이라고 에코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은요, 그냥 지식만 있어요. A는 B래요. 1 더하기 1은 2래요. 이게 막 모여만 있는데, 그걸 아까 우리 보비처럼 자기가 놓여져 있는 코드, 증상, 상황,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소로서 습관도 탈출하고 종합하는 것, 그것이 백과사전적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적 모델은 의미를 구현하고 의미 자질과 동의어, 환원과 문맥의 사용, 메타 언어적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해석소로 해석될 수 있는 해석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백과사전적 모델을 주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상징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분명히 언어다. 외부의 다른 상징을 통해서만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한 단어를 사고의 해석소로 사용할 때만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며 기호로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행되는 어떤 에코의 사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